금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그, 면담했어요. 아니, 아직 안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안정 씨도. 네, 어, 중간평가를 했어요. 네, 중간평가는 했습니다. 안정 씨도 하고 이태희도 했어요. 이태희 네, 씨도. 어,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평가 안 한 친구들도 많고, 면담도, 어, 지금 제가 면담 하자라고, 면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면담 하자고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딱 한 명 왔다는 거죠. 음. 혹시 뭐 지난 시간이든 뭐 이제까지 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코멘트 있어요? 교수님 한 분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댓글을 읽어봤거든요. 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대체 투자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음, 거기서는 좀 대체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안 달아줘서 댓글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통 투자보다 대체 투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출할 분야로 더 나은 것 같다. 어, 이제 그 근거로 보통 이야기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면 제가 비유를 하기를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일들이 흔히 벌어질까? 흔히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가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5만 원 지폐 별로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가령 이를테면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 줍는 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의도 뒷골목 어두컴컴한 데서 5만 원짜리 지폐 줍는 걸 직업으로 한다면 그래도 그 여의도 대로변보다는 좀 뭔가 먹고 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자, 그게 뭐냐면 5만 원 지표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시장이 비효율적인 상태. 그다음에 5만 원 지표가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가 시장이 효율적인 상태. 그래서 대로변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5만 원 지표가 떨어져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포착을 하고 포착한 결과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다. 얘도 뒷골목은 물론 어느 누군가 돈을 줍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여의도 대로변에 비해서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지 않겠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지 않겠냐. 자, 그게 전통 투자하고 대체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어, 전통 투자는 시장이 상당히 유동성이 높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뭐 어떻겠어요? 말하자면 여의도 대로변에 비슷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식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 대체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대체는 주식시장에 그 전통 투자,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식 펀드 매니저를 보면 뭔가 품을 팔고 있어요, 안 팔고 있어요. 뭐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별로 안 기울는 것 같다. 근데 대체 투자의 어떤 매니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이를테면 PE, Private Equity Fund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하나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뭔가 운영을 좀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증대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비싸게 판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기울인 거잖아요. 뭐 또는 내가 빌딩을 하나 샀다. 부동산 펀드 매니저에서 빌딩을 하나 샀다. 그럼 그냥 단순히 빌딩만 하나 사는 게 아니고 사고 나서 그 빌딩에 뭐 이 저 임대를 100% 맞추기 위해서 뭐 레노베이션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꼬시고
해가지고 이제 저 임대를 100%꽉 차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싼 가격에 팔고 이게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니까 뭔가 품을 들이잖아요. 노력을 들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주식 펀드 매니저는 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저 쭉 이렇게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또는 애널리스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업을 사. 그래서 시장에서 이 기업이 제대로 적정 평가 받으면 내가 팔아. 그래서 돈을 벌겠다. 이게 뭐냐면 주식 펀드 매니저가 하고 있는 짓이죠. 옛날에는 그게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었겠지.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의 정보가 상당히 불평등했을 거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도 지금 애널리스트 레포트 다 읽어볼 수 있고, 물론 개인 투자자들 열심히 읽어보는 개인 투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읽어볼 수 있고 하니까 특별히 주식 펀드 매니저가 뭔가 밸류를 인핸스 시키는 면은 없는 거죠. 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잘 알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정보들은 딴 사람들 다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펀드 중에도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저 액티비즘 하는 거 들어봤어요? 행동주의. 기업의 지배구조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그 기업의 지분을 일 정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사에다 요구를 하는 거야. 당신들 지배구조가 이렇게 나쁘니까 이렇게 바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면 개선되면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잖아. 이거는 뭔가 품을 들인 거잖아요. 그런 쪽에 저 비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친구한테 한 거죠. 음. 만족하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음. 뭐 또 다른 질문, 코멘트. 빨리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냥 지난번에 저희 대면 수업에서 리밸런싱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음. 혹시 리밸런싱이 50대 50을 진행하다 60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올랐을 때는 10을 빼고서 다시 50, 50 맞추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정률법 리밸런싱. 네네. 음. 만약에 그게 40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어쨌든 40을 내려 ETF니까. 40을 다시 50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10을 채워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또는 안전자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옮기는 그게 리밸런싱이죠. 재조정. 그걸 이제 정률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제 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그래 하고 있다, 이거지. 국민연금이 사실은 전수조사 배분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사실, 이제 전수조사 배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뭐냐면, 리밸런싱만 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 사람들. 에브리데이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고. 음. 개별 종목 수준에서도 뭔가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중에서 올라가면 다시 또 원래 비중으로 바꿔주고. 하니까, 어, 괜찮더라라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디 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떨어지는 것 같다.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수혁 씨가 얘기했던 게 금 지금 사도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금은 너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최근 2, 3일 동안에 금가격이 확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 금가격이 확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제 일종의 금의 버블이 있었는데 버블이 깨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리 버전 한 거죠, 그죠? 예. 뭐 또는 그 2013년에 노벨 경제상 받은 로버트 실러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은 그 페이퍼가 AR 페이퍼인데 그게 뭐냐면 펀더멘탈은 그 주가는 펀더멘탈의 변화에 비해서 훨씬 더 급변동하더라는 거지. 펀더멘탈이 가운데 정도는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급등했다가 굉장히 급락했다 하는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가격 변화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뭐 어떤 거라는 거예요. non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가격 변화 때문에 되는 건 non 펀더멘탈이니 그러니까 민 리버전이 있겠죠. 국민연금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 하는 게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주식 시장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일부 팔아가지고 다시 안전자산으로 바꾸고 하는 게 괜찮은 작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네. 음. 또, 끝! 네. 오케이. 그럼 진도 나갑니다. 음. 오늘은, 어, 통화제도에 대해서, 통화제도 더하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통화정책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어, 이 지금 슬라이드는 그 그레고리 맨큐의 이 Principles of Economics라는 그러니까 경제 원론이네요, 그죠? 예. 경제 원론의 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옆길로 샌 거네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미금시장. 장기금융시장 했는데 그럼 다음번에 뭐 해야 돼요? 주식시장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옆길로 새가지고 갑자기 경제 원론을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통화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원론이라는 과목이 원래는 원, 투 해서 두 학기에 걸쳐서 과목을 했는데 요새는 지금 원만 있는 거죠. 그죠? 경제원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로 줄어들면서 통화 제도를 커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은 경제원론 원, 투를 들어가지고 통화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근데 연식이 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통화 제도 요 챕터를 배운 적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연식이 된 사람도 이 수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잘 모른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 통화 제도가 뭐 어떤 거고 통화 정책이 뭐 어떤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사, 아마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근처에 기사를 그냥 가져온 거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한국의 신문의 기사에서 흔히 뭐예요?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그다음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중앙은행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정책이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음.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 FOMC에도 정시 뜰뜰함.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시는 어디 정시냐면 미국 정시는 아닐 것 같고 한국 정시일 것 같은데 한국 정시가 FOMC니까 이 저 미국의 이 저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죠? 예. 그다음 뭐죠? 이 CPI가 2.97%의 한호를 하면서 페드가 7월 인상을 끝을 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근데 이게 만약 이 독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면 사실 이해 가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미국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 물가 상승이 어떻고 이런 걸 좀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장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질문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자산이 화폐로 간주되느냐? 화폐의 기능은 뭐냐? 화폐의 종류는 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죠? 음. 돈이란 무엇인가? 예. 왜 중요하냐? 돈이 없다면 우리는 물물 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완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 저는 쌀이 있고,
상대방은 쌀이 있고 그다음에 옷이 필요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옷이 있고 쌀이 필요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옷이 필요한데 그 쌀이 필요한 그 사람은 자동차가 필요한 거야.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양쪽이 그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동일한 물품일 때만 사람이 만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의 상대방을 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 돈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 돈이 있으면 그냥 single coincidence of wants이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지금 쌀을 갖고 있는데 쌀을 팔고 대신에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죠.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뭐 하면 되겠어요? 옷을 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냐면 옷을 파는 사람만 찾으면 저는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단순히 뭡니까?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음. 아,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돈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교환의 매개인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 더블 코인스턴스 오브 완츠 또는 싱글 코인스턴스 오브 완츠 이거는 정확하게 왜 거래소가 있느냐, 왜 시장이 있느냐도 똑같은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시장에 A, B, C, D 네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A가 몇 명을 찾아야 되냐면 한 명, 두 명, 세 명을 찾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찾아야 될 거래 관계는 총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있다. 그죠? 근데 만약 중간에 거래소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여섯 개의 가지가 필요 없다. 네 개의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그 플레이어 수가 네명이 아니고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2분의 n-1 개수라는 거지. 여기는 뭐예요? 그냥 n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그냥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속도로 늘어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2 빼고 마이너스 1도 빼버리면 뭐예요? n 제곱이니까 1, 4, 9 그다음 뭐지? 16, 25 얘 갔어요. 이게 훨씬 더 이 가지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되는 구조이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거래소가 존재해야 될 이유 또는 시장이 존재해야 될 이유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돈도 마찬가지네요. 만약, 돈이 없었더라면, 그럼 뭐예요? 이 더블 코인시던시 완츠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물품 수만큼의 연결이, 물을 교환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 돈이 있으면, 요 가운데 돈이 있으니까 그냥 물품의 개수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간단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 이, 우리가 보통 플랫폼 하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월세방 구하려면 직방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코인이 필요한 거죠. 암호화폐의 통화가 비코인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회사들이 이를테면 플랫폼 기업인데 이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시장이 있는데 사실 뭐 이를테면 부동산 중개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중개 시장이 뭔가 비효율이 있지 않겠니? 그죠? 그거를 뭔가 아마 비열이 있다면 비열이 있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비열에 있는 이유를 어떻게 해소해 준다면 그러면 내가 새로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어디 저 은행에 가거나 정권회사 가거나 보험회사 가는 것보다 그래서 업체에 사는 것보다 현재는 기존의 시장이 있는데 근데 기존의 시장이 있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건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거죠. 이를테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버. 그죠? 우버를 예를 드는 것보다는 그랩을 예로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랩이 뭔지 알아요, 혹시? 아니요, 잘 모릅니다. 동남아의 우버예요. 동남아의 우버. 동남아의 우버. 동남아에서 택시를 타보니까 이 택시 기사들이 사기를 엄청 많이 치는 거야. 그래, 갑자기 매다기를 꺾고 가는데 매다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야. 어? 그래서 만 원 정도 들 거리인데 그게 1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런 일을 공공연하게 당하거든요. 그걸 당했던 한국 기사들 같으면 뭐 어떻겠어요? 그냥 그랩 앱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사기 칠 수 있는 기재를 줄여놓은 거죠.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 택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지금 나타난 거니까.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혹시 이 택시 기사가 사기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앱에다가 이 사람 사기쳤습니다. 라고 적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앱의 플랫폼에서 퇴출당하겠죠. 그 말고도 사실은 뭐냐 하면 택시 공유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택시 회사가 있었던 거지 택시가 아니고 일반 자동차의 공유 서비스는 못하도록 막아져 있을 건데 우버가 그걸 해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기존의 택시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버가 잘 됐겠지. 그랩이 잘 됐겠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돈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돈의 첫 번째 기능은 교환의 매개이다라는 거고, 그거는 우리 이미 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교환의 매개입니다. 자동차하고 쌀하고 맞바꾸기는 너무 힘드니, 물물 교환은 너무 힘드니, 그래서 돈이 교환의 매개를 했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돈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측정 단위입니다. 우리는 어느 음식점에 음식의 가격이 1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싸다? 비싸다? 비싼 것 같습니다. 어? 비싼 것 같습니다. 비싼 것 같다라고 지금 안주호 씨는 이야기한 거야. 그지? 근데, 어, 그, 어떤 음식의 가격이 10달러예요. 싸요? 비싸요? 싼 것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안주호 씨가 눈을 위로 쫙 올리면서 뭔가 생각을 했잖아. 어떤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1달러는 얼마라고 원화로 표현하면 1,400원. 뭐 1,400원이다 아니면 1,000원이다. 그지? 그러고 나서 10달러에다 곱하기 뭘 한 거예요? 1,000을 곱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 음식이면 뭐 그럴듯한데 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야. 그지? 그 말은 뭐냐면 달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책정 단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달러 가격을 놔둬놓고는 지금 얘가 측정 단위로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죠? 예. 어, 원하는 우리의 측정 단위인 거죠. 그게 측정 단위의 역할입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이 지금 여윳돈이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여윳돈을 어떻게 해? 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하고 네, 하고 있다. 있습니다. 음. 여윳돈이 있어. 여윳돈을 어떻게 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거냐면 현재 구매력이 있는데 현재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돈이. 그죠? 예. 돼지를 이렇게 예금하는 거 있어요? 돼지를 예금할 수 있냐고 질문이. 아니요. 없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돈이 아닌 거죠. 그죠? 예. BTC는 어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교환의 매개인 것 같아요. 예,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에 대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 비트코인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코인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은 뭐냐면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어, 비트코인이 측정 단위 역할을 하나요? 어, 어느 음식점에 저 음식의 가격은 뭐냐면 0.00001 BTC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싸다, 비싸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비트코인을 아주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책임 단위가 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책정 단위가 되려면 이놈이 뭐 어떻게 해서 가격이 거의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 예금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 널리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이게 가치저장 수단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100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 110원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어 의심치 않잖아. 110원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자율이 10%라면. 그죠? 만약 비트코인 같으면 1비트코인을 내가 예금을 했는데, 근데 1년 후에 이자율이 10%라면 1비트코인 1.1 비트코인을 내가 받았는데, 1.1 비트코인을 다시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바뀌어야 될 그 환율이 아주 급변하고 있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가치당 수단이 되기도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왜 비트코인이 가치당 수단이나 책정단이 되기 힘들었어요? 안적씨. 변동성이 하기 커가지고.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변동성이 없는 통화를 만들자고 한 거죠. 그걸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USDT. USDT는 뭐죠? 테더. 테더에? 그 다음에 USDC는 서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을 만들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확장되도록 뭐 된다.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결론은 뭐예요? 암호화폐는 돈이냐? 돈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죠? 예. 근데 완벽한 하게 돈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물품 화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목 화폐. 자, 물품 화폐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럼 그걸 물품 화폐라고 그러고요. 명목 화폐 하면 그 자체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데 뭔가 정부가 인정하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명목화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물품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금화입니다. 금화. 예. 금은 가치가 있잖아. 그죠? 예. 또는 감옥의 담배. 감옥에서는 이 담배가 통화 역할을 합니다. 물품화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받고 대가로 담배를 준다니까. 음.
그죠? 그러면 이게 물품화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실은 이 금화나 아니면 감옥의 담배가 완벽하게 물품화폐이냐 아니면 명화화폐의 그게 좀 있느냐라고 하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달러짜리 금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걔의 가치가 1달러이냐 이거지. 어떤 것 같아요? 뭐 로마 시대에 금화나 은하가 있었잖아. 그러면 금화나 은하가 정확하게 로마 시대의 그 통화에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화였을까라는 거지. 아니었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사실은 금화도 명목화폐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담배 우리 한 가치가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담배 한 갑이 몇 가치가 있지? 스무 스무 가치가 있습니다. 있어. 담배 한 갑에 얼마지 지금? 1,500원. 4,500원. 오케이. 그럼 4,500원 나누기 20만큼의 가치가 담배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담배의 내재 가치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 담배 한 가치가 진짜로 4,500 나누기 20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요. 지금 감옥에서 담배를 피기 힘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거에다가 가치를 훨씬 더 부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에 이 담배의 가치가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확하게 100% 완벽한 물품 화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목 화폐. 음. 정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0달러 지폐 생산 비용은 5.5센트예요. 그러면 우리 10달러 지폐를 주면서 55센트로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10달러로 인정해 줍니까? 달러 인정. 10달러 인정해 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부풀게 생긴 거죠. 왜 애초에는 금화를 쓰다가 금화를 없애고 뭐냐면 지표를 바꿨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생산 비용은 얼마 안 되는 진짜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정부가 이제부터 이거는 10달러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10달러 쓰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가 뭐냐면 1센트 동전 있죠, 지금. 1센트 동전의 생산 비용은 3.7센트입니다. 1원의 생산 비용은 10원입니다. 우리 지금 1원짜리 동전 있죠? 10원짜리 동전은 생산 비용이 40원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은 생산 비용이 190원입니다. 지금 주머니에 그 1원, 10원, 100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혹시 거래하다가 1원, 10원, 100원 있어요, 없어요?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녹이는 게. 그건 약간 다른 이야기지. 그거는 왜 다른 이야기냐면, 녹이면 생산 비용하고 녹인 것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녹이 가지고 팔아먹으면 1원짜리 동전이 10원에 팔아먹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원짜리 동전 내가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관하는 거죠. 음. 지금 현재 1원짜리 동전을 한국은행에서 그 발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어. 미국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발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밑지는 장사잖아. 1센트 지폐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3.7센트인데. 그러니까 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1센트 동전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하고 있을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국 여행 가가지고 1센트짜리 동전을 받으면 그 동전은 전부 다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가치는 3.7센트니까. 근데 그 한국 50원짜리인가? 그것도 생산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더 많아요. 예. 1원하고 10원은 지금 뭐냐면 기념의 의미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일반 사용 목적으로 1센트짜리 동전을 지금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1원하고 10원은 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1원, 10원 받으면요. 그러면 적각 어디다가 보관하시는 게 나아요. 음.
100원은 지금 일반 사용 목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수집하는 게 더 나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거 이제 한국에서 발행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희귀해질 거 아니야. 그죠? 예. 희귀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격이 가치 말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뭔가 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덕을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통화량 또는 통화 공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두 용어가 거의 똑같은 용어입니다. 예. 통화 공급이라는 용어를 써도 마찬가지고 통화량이라는 말을 써도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경제 안에 있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통화라고 간주할까? 아까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제가 답을 안 했는데 답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두 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저 지폐하고 동전 있잖아. 그게 얼마나 발행됐느냐를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하겠다. 통화 공급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의 현금하고 비스무리한 것도 있지 않니? 라는 거죠. 뭐 어떤 거냐면 당좌 수표 하는 거 있잖아. 당좌 수표는 뭐 어떤 거예요? 내가 그 당좌 수표 표가 있죠. 그럼 그 표를 딱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사인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당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곧바로 그것만큼의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현금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당사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사예금의 계좌 잔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두 개 있네 지금. 후보가 두 개 있어서 어, 이 현금 통화만 가지고 통화량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현금 통화 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넓은 의미의 통화량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통화량은 그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의 통화량 지표를 보면 M1하고 M2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예. M1은 뭐냐 하면 현금성 금융자산은 전부 다 포함해서 M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이야기하면 지금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 M1이네. 일단 현금이 있고요, 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그게 아까 당좌 예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자 수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끊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하면 그 여행자 수표 하면 은행에서 돈 주거든요. 기타 수표가 발행한 예금들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그 1.4 트릴리언 정도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에마는 얼마냐? 442조다 이런 거죠. 자, M2는 약간 더 넓은 의미겠죠. 그래서 유동성 금융상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M 안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저축예금 있죠. 우리 정기예금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저축예금, 소액 정기예금, MMF, 이런 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M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M2는 7.7 트릴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M 안에 비해서 M2가 몇 배예요? M 안에 5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축예금, 소액정기예금, MF는 훨씬 더 사이즈가 한 M 안에 한 4배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M2가 1799조입니다. 그래서 M 안에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M 안에 한 3배 정도가 저축예금, 소액정기예금, MF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통화 공급 또는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M1, M2의 구분은 이제 이 슬라이드가 지나고 나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M1을 놔둬놓고 통화량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M2를 놔둬놓고 통화량 얘기하는데 뭐 어느 걸 써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을 거는 뭐예요? 현금하고 현금화 시키는 게 거의 쉬운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1, M2가 있는데 M1보다는 M2가 훨씬 더 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 말고 미국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 뭐, 페드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페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게 두 번째 타픽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중앙은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뭐 어떤 곳이냐 하면 은행 시스템, 통화 공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펴는 곳은 누구냐 하면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은 하나는 뭐라고? 통화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은행의 운동이. 감독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은행 시스템의 감독이에요. 그게 중앙은행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음. 통화 정책은 그냥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뭔가 통화 공급하는 걸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화를 발행하는 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어, 연방준비제도 하는 게 있다. 미국에 지금 미국 피드럴 하는 게 연방이고 그다음 리저브 하는 게 지급준비금. 그죠? 그다음 시스템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그냥 이 연방준비제도를 놔둬놓고 그냥 줄여가지고 페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실은 연방기관은 무수히 많잖아. FBI도 연방기관이잖아. 뭐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그러니까 뭐야? 연방수사국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FBI를 놔둬놓고 줄여가지고 Fed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FED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오로지 Fed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예요? Fed라고 이야기하면 Federal Reserve System이거나 아니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거나 그걸 보고 Fed라고 얘기하지. FBI를 보고 Fed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줄여서 Fed 하는 게 Federal Reserve System 또는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입니다.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면 뭐냐 하면 연방준비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하고를 다 합쳐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방준비이사회는 뭐냐 하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를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회사의 이사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드의 구조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사진부터 보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 실험 파워. 현재 미국 연준 의장. 연준 의장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의 의장이란 소리예요? 페드. 이사회. 이상. 요 이사회 의장을 이 사람이다. 그죠? 예. 한국의 은행장은 누구라고요? 한국통신.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이 사람은 뭐예요? 이사회 의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국은행 이렇게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그죠? 예. 자,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 연방준비이사회 줄여가지고 연방준비이사회에는 총 몇 명이 있냐면 7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7명의 이사가 있고 14년 임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하면 이사가 됩니다. 이사회의 장소는 어디냐? 워싱턴 DC이고요. 의장하고 부의장은 이사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2018년에 했으니까 그러면 4년 임기면 언제죠? 2022년에 임기가 끝났죠. 그러니까 다음 페드 의장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연임을 한 거죠. 2022년에 연임했으니까 그럼 언제가 임기 만료예요? 26년. 26년에 임기 만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이 되면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딴 사람을 갈아치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페드 의장하고 부의장은 이사 중에 누가 지명한다고요?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6년에는 자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질문. 제롬 파월을 임명한 대통령은 누구?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2기 때 했습니다. 예.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당은 무슨 당이란 소리예요? 맞아. 보수당.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 당이. 예. 공화당인데,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용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원래 페드가 왜 이렇게 그 통화 정책은 정부하고 독립적으로 했냐 하면 뭔가 페드는 저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뭐예요? 엑셀을 바른 사람인데 엑셀을 바른 사람하고 브레이크 잡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문제 생긴다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몇 년이죠? 4년입니까? 6년입니까? 마다 4년.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선거해가지고 연입을 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게 되지 않냐 이거지. 그지? 근데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러니 이 정부하고는 좀 독립된 중앙은행에서 뭔가 통화 정책은 따로 하면서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은 누가 한다고요? 그 대통령. 정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분리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분리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독립성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임명한 의장조차도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대통령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으니 나는 거기에 밑딱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독립된 나라인 거죠. 예? 음. 미국에는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이사회 밑에 연방은행들이 있는데 연방은행이 총 몇 개 있냐면 12개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방은행은 페드뱅크 뉴욕인 거죠. 자, 연방준비은행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줄여가지고. 페드뱅크, 그 다음에 지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페드는 뭐의 약자냐면 연방준비제도이거나 아니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이거나 이런 거지. 페드뱅크를 놔둬놓고 페드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페드뱅크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상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곳이 뭐냐면 FOMC입니다. 아까 그 맨 처음에 기사에도 보니까 FOMC 이렇게 그냥 한국 기사에 그냥 FOMC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용어다 이 소리지. 그죠? 예. FOMC는 뭐의 약자냐면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입니다. 그러니까 페더럴이니까 연방이고 오픈이니까 공개고 그다음 마켓이니까 시장이고 위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연방 공개 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공개 시장 조작위원회 그러겠지. 이 조작은 영어로 뭐냐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페드에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제가 지금 번역했는데 시장을 하여튼 뭔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작이라고 하면 뭔가 매니플레이션 같은 이런 단어로 지금 느낌이 드니까 별로 어감은 별로 안 좋은데 실제로는 그 오퍼레이션 하는 게 매니플레이션인 거죠. 음.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FOMC는 7명의 이사,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이사가 있었어요? 7명의 이사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누가 더 들어간다고요? 뉴욕 뱅크. 페드 뱅크 뉴욕 총재는 무조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왜 당연직으로 들어가냐면
FOMC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액션은 누가 취하냐면 페드뱅크 뉴욕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까 페드뱅크가 몇 개 있다고요? 1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11개 지역 중에 4개 지역의 총재가 들어오는데 1년마다 돌아갑니다. 자, FOMC는 뭘 한다고요?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말이 달리 이야기하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음. 완전 고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용을 실업을 얻게 만드는 거잖아. 실업은 언제 없어지냐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제 성장이 되면 실업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도 잡으면서 그러면서 경제도 잘 되게 만드는 게 페드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물가 물가 안정. 안정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잡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완전 고용,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일부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거죠. 완전 고용은 누구도 하고 있어요. 정부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예. 자,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산하에 금융통화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FOMC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략 2, 4주 목요일 날 합니다. 근데 꼭 정확하게 뭐 규정이 해가지고 목요일 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대략 2, 4주 목요일 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2주 목요일이 상당히 놀라운 날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2주 목요일이 파생 만기일입니다. 파생 상품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파생 만기일에는 뭔가 시장이 막 급변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목요일은 굉장히 시장이 급변동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7명이 있습니다. 7명. 예. 일단 당연직으로 하는 총재, 부총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 금융위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 상공회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한은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독립성을 가지려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어, 독립성이 유지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기재부가 추천하면 기재부 기재부 친화적인 인사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부 친화적인 인사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죠? 금융위가 추천한 사람은 어때요? 정부 친화적인 사람이 들어왔겠죠. 금융위니까. 그죠? 예. 상공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추천할까? 항공인들. 상공 기업가한테 친화적인 사람을 추천할까? 아니면 정부 친화적인 사람을 추천할까? 기업가들은 정부하고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자기들의 의견을 내면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에서. 뭐 안 될 것 같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재부 추천, 금융위 추천, 상공회 추천 이렇게 해서 3명이 전부 다 정부 사이드인 거지. 아, 그거는 사실 미국도 매한가지죠. 미국도 왜 마찬가지냐면 의장, 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7명 이사도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지금 트럼프 친화적인 이사가 트럼프가 막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임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의회가 견제할 수 있긴 한데 상원이 인준할 수 있지만 상원도 만약 다수당이면 그러면 지맛대로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페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지금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한국도 매한가지 같은 거지. 아니, 물론, 있죠. 한은 총재, 부총재 있고, 한은 추천 두 명 있으니, 한은 네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유지할 수가 있는 면이 좀 있기는 있을 건데, 그죠? 근데 그러면 한은 총재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보건대는 이창윤 총재가 그래도 가장 독립적인 역대 한은 총재 중에 가장 독립적인 사람인 것 같고, 예. 그리고 한은 독립성이 굉장히 없어지는 때는 어떤 때냐면, 한은 출신이 한은 총재가 되면 가장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오히려 한은 출신도 정부에 디펜드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그 통화 정책은 이 독립성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자, 목표는 뭐냐?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금융 안정, 경제 안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국은 뭐예요? 물가 안정, 안정 고용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뭐예요?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제 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없네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제가 방금 한 거예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예. 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게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특이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 안정이라고 했는데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안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경제 안정이 중요한 게 미국은 별 필요 없는데 한국은 요 환율 안정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은데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게 환율 안정이다. 라는 거죠. 왜 페드에서는 목표로 환율 안정이라는 게 없었는데 왜 한국에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환율 안정이 중요한 목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고 한국은 그렇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완전한 자유도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은 그냥 달러 모자라면 자기가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 그죠? 한국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고. 그러니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달러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그 비근한 예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며. 그지? 그리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 그러니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가 돈 미국에다 보내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장 현금으로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고 디펜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디펜스 하냐면 그 돈이 한국을 나가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없다. 그다음 우리 환율 그냥 개판돼 버린다. 그러니까 너가 통화 수합 하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통화 수합은 한국하고도 한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언제 했다고? 왜 아니겠대? 뭐 외환위기건 아니면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든 아니면 코로나 위기든 위기 국면에 위기가 있는 나라한테 한 거지. 너거는 위기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가 통화 수합을 하면 딴 나라도 다 그거 요구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하노?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고 이렇게 된 거죠. 현재가 지금. 그러니까 통화 수합은 아니지만 통화 수합 비스무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뭔가 만들어내야지 이게 지금 가능하겠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환율 안전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환율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시. 왜 한국이 중요하다고? 달러를 찍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스몰 앤 오픈 이카노미이기 때문에. 작고 그다음에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폐쇄 경제에서 외국하고 거래를 안 한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환율이 뭐가 그리 중요해. 그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라가 작고
나라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외국하고 뭔가 무역을 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라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했는데, 음, 어, 잠시 쉬고, 5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금 59분이니까 1시 5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하시죠. 예, 한 번은 FED가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 표현도 이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누가? 그러니까, 체어퍼슨을 이사장이라고 지금 번역했네. 네, 나는 지금 위원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사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네. 뭐냐, 페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국은행은 제가 알거든요. 한국은행은 뭐냐 하면 무자본 특수법인이거든.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그럼 자본이 없어요. 법인회사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자본이니까 자본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부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한 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그냥 손익 없이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 저, 뭐지? 무자본 특수법인의 또 다른 예가 뭐냐면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뭡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한 해 돈 쓰고 그냥 딱 끝내고, 다시 또 그 다음에 한 해 돈 쓰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그 공무원 연금을 받느냐,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이 지금 공무원 연금을 받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페드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알겠습니다. 아마 그 한국은행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전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전례가 페드 아니겠어? 그러니까 아마 내 짐작컨대 페드도 무자본 특수법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럼 뭐 그냥 준정부 기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는 뭐 어떤 건지는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교수님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음. FED 그 이사 한 명마다 한 14년을 하신다고 음. 그 슬라이드에 적으셨잖아요. 4년입니까? 14년, 14년? 14년입니까? 아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 의장이 4년 했나? 네, 의장이 4년. 어, 그러면 어. 의장이 지금 연임하고 있으니까 총 3번까지도 연속으로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이론상? 그렇겠고, 그 다음에 14년 임기 이후에 다시 또 연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8년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별 자신이 없는데, 지금 답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어, 어. 근데, 12년 동안 그 연준 의장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알랑 그리스만 12년 한 것 같은데, 느낌이. 어. 그 사람 엄청 오래 했거든.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도 지금 두 번 8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제넷 옐렌은 4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벤 버난케도 4년 한 것 같고, 느낌이 그런데, 어. 아마 그 알란 그리스판이 가장 오래 했지 싶은데, 내 느낌이. 12년 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보면 대략 알 수 있겠죠. 음. 제가 왜 여기서 끊었을까요? 지금 끊었잖아, 우리가.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브레이크를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녹화하고 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왜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어쩌면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인 것 같다는 거지. 어, 그래서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좀 뭔가 뇌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원래 5분에부터 시작해서 그냥 했으면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10분 정도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원래 오리지널 계획은 뭐였냐면 한 5분 정도 지금 요걸 브리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앞 시간에 대한 큐가 지금 벌써 5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도 나가지 말고 그냥 다음 시간에 하고 어 나머지 5분 동안 그냥 이런저런 다른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 같은 거 좀 받고 끝을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저 그러면 아까 한국은행 그 위원회? 그거 말씀하시면서 뭐? 한국은행 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아, 네네. 금통위, 그거 얘기하면서 두 번째 주 목요일에 그 파생상품 만기일이랑 겹쳐서 어, 어, 변동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그 약간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파생 만기일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네. 그지?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이 파생 상품 만기일이에요. 파생 상품 만기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일단 선물의 만기일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옵션의 만기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뭐, 주식 옵션도 만기일이고요.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만기일이 2주 목요일에 지금 우리나라에 걸려 있다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날, 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리플 위칭데이, 이렇게 얘기해요. 트리플 위칭데이. 트리플 카니까 뭐예요? 세 계좌. 그죠? 위칭칸데 위치하는 게 뭐냐면 위저드가 마법사고 위치가 저거잖아. 저 마녀잖아, 마녀. 그러니까 마녀가 세 사람이 돌아다니는 날. 그래서 트리플 위칭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 근데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주식 선물도 있고 주식 옵션도 있고 그다음에 지수 선물도 있고 지수 옵션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트리플 위칭데이도 아니고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이 파생 상품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 날 뭐 롤오버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손익이 결정이 되잖아. 만기일 날 손익이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뭔가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어떤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손해 보는 걸 다시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날 막 매매를 해가지고 뭔가 가격을 막 바꾸고 해가지고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또 그 반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날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야. 그래서 트리플 위칭 데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지금 저 통화 정책도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날은 굉장히 시장이 급변동하는 그런 날이 보통 되더라. 이런 이야기. 음. 이게 겹쳐진 거죠, 그죠? 금통위도 뭔가 시장을 급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통화 정책이 바뀌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거기다가 파생 상품도 만기가면서 급변하니까 그날은 시장이 엄청나게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로 사람들의 관심은 주식시장 현물에 있을 건데 근데 이때는 파생 상품의 움직임으로 해서 뭐야 주식 현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아직 우리 주식 시장도 안 했고 파생 시장도 안 했는데 그것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고 또 다음 목요일 날 줌 수업을 하면 되겠네요. 끝냅니다. 네, 나 수고하셨습니다.